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최근에 유가 급락이 촉발한 금융시장 위기를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한은행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정문석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여러 위기 사례와 현 시점의 주가 급락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단기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금융시장, 과거의 어떤 위기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의 급락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벤트성 급락이 있고 이후 정책 대응으로 비교적 빠른 시점에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장세였고요. 두 번째는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심각한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권 위기 등으로 복합 불황이 이어지면서 회복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벤트성 급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87년 블랙 먼데이와 01년 9.11 사태가 있었고요. 복합 불황의 사례로는 대표적인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블랙 먼데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회상할다면 꼭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정말 유명했던 홍콩 영화 1000밀밀인데요. 영화의 시대 배경은 세기 말의 홍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홍콩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신세계에 열광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었죠. 영화의 두 남녀 주인공도 홍콩 드림을 꿈꾸며 대륙에서 홍콩발 기차에 몸을 싣는데요. 홍콩에 도착한 여자 주인공 이효는 성공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더 큰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에 이효는 본인이 모은 전 재산 3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대박의 부푼 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87년 10월의 어느 날 이효는 현금 지급기 앞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3만 달러였던 통장 잔고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89달러로 줄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눈을 의심하던 이날이 바로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였던 거죠. 영화는 미국에서 발생한 증시 위기가 바다 건너 평범했던 청춘들까지 절망에 이르게 했다고 묘사합니다. 팀장님, 이효의 통장 잔고가 급감했던 그날, 블랙 먼데이 당일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증시가 22%나 폭락을 했던 걸까요? 네, 87년 당시 글로벌 경기는 그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좀 둔화 국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이제 최신 상품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상품이 대유행을 하면서 연간의 주가가 44%나 상승하는 그런 강세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즉 경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라는 불안감이 있던 상황에서 월요일날 이제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이제 수급의 과도한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당일 10월 19일 당일 하루 동안만 자그마치 22%나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는 상품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왜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전략이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미리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서 손실에 대비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좀 일부라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코스피도 동반 하락하게 되면 그 선물에서는 좀 수익이 나니까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그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일정 부분 손실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블랙 먼데이는 단기 충격에 그쳤습니다.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33%에 달했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은행 위기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당시 새로 임명된 크리스펜 연준 의장이 급락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언급을 해서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좀 다소 안정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100bp나 긴급 인하하면서 신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주가의 과도한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일정 시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인하하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건 현 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도 블랙 먼데이처럼 짧은 고통으로 끝날 수 있는 걸까요? 네, 답은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위기 사례는 테러였습니다. 9.11 사태였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테러 화면을 TV로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극단의 공포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건 직후에 미국을 오가는 모든 국제 항공선을 차단했고요. 증권시장은 일주일 동안 휴장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역시 증시가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1일,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테러 이후 미국 연준은 금융 시스템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매우 신속했는데 테러 발생 4일 만에 400억 달러의 비상 지출안을 승인했고 100억 달러의 연방 보증 대출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연준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의 신속한 대응이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단시일 내에 회복시키면서 테러 영향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까지 보면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9.11 테러도 그렇고 중앙은행인 연준과 정부 지원으로 주가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위기 역시 연준이 무제한으로 달러 공급을 선언하고 미국 정부도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을 풀고 있으니까 이번 사태도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꼭 그런 케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복까지 매우 오랜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위기들도 가끔이지만 발생하는데요. 바로 12년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러한 복합 장기 불황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런 복합 불황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전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호황, 저금리, 그리고 이에 따른 버블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또한 2000년대 초반의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연준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의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초저금리죠. 1% 금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였고요. 이에 따라 이제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경쟁도 이러한 그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이 심화돼서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을 넘어서서 비우량 고객인 서브프라임 대출자에게도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주면서 이런 부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중반까지 무려 190% 상승했고요. 주가 역시 2003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8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자산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고 있다. 중앙은행이 꽤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 기간에 이제 너무 저금리를 오래 유지했다고 판단한 연준이 2004년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 역시 이런 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좀 우량하지 않은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던 그런 대출자들부터 이제 원리금 상환이 좀 이제 미뤄지고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은행들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들 기관들도 이제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8년 9월 15일에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 먼데이 또 9.11 테러와는 다르게 2008년 위기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은행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렸었는데요. 분명 이 위기는 짧게 끝나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의 위기였고요. 주식시장은 2007년 10월에 고점을 기록했는데 2009년 3월까지 1년 반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대 낙폭은 57%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자그마치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와 미국 연준이 나섰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접어든 2007년부터 연준은 이미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고요. 08년 9월 리먼 파산 이후에 10월에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인 TARP가 발표가 됐고 11월에는 처음으로, 지금은 익숙합니다만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자산 매입 QE1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경기 지표들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연준이 부실 자산 매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는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반등하였고 글로벌 경제도 한 분기 뒤인 2분기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랬군요. 그 앞선 사례들과 다르게 주가의 낙폭이 크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동반한 만큼 그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됐지만 역시 연준의 전방위적인 정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거의 총 3가지 위기를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지금의 위기는 과거 어느 사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이라는 이벤트라는 점에서는 블랙 먼데이나 9.11과 같이 어떤 이벤트성 급락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 자체가 빨리 바로 이제 해소되는, 단기간에 해소되는 이벤트라면 그것과 성격이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미국, 유럽 전역으로 여전히 아주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극심한 불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복합 불황 가능성도 좀 농후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위기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걸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침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경미하게 넘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종현 과장이 카페를 경영한다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한두 달 정도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했다가 회복된다. 회복될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계속 경영을 참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20%가 아니라 90%, 심지어는 95%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니라 한 분기, 두 분기 넘어서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를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부터 해고를 하고 좀 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가게도 내놓고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장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일자리도 급감하는 거죠. 경제 전체 일자리도. 그러면 대출이 많은 가게들 중심으로 원리금을 못 갚게 되고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이게 이제 복합 불황의 첫째 신호인 신용 위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좀 이어져도 우리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우리 물건은 잘 나간다.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업조차도 만일 이제 주변에 많은 다른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는 멀쩡하다는 걸 알지만 주변에서는 그걸 안 알아준다는 거죠. 우리 기업에게도 쟤네도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돈을 안 빌려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부채의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멀쩡한 기업도 유동성이 말라서 고사하는, 이걸 이제 두 번째 위기인 유동성 위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행 위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종현 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은행은 가게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기업의 상당수가 도산하면 은행은 더 이상 이자를 수취하기 어렵고 원금도 떼일 수가 있겠죠. 은행 부실로 연결되는 겁니다. 한 은행이 그렇게 되면 은행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데요. 은행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못하고요. 급기야 금융 시스템 마비 수순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08년 금융위기가 이런 사례의 정확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경미하다, 심각하다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에 좌우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향방이 그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중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잡힌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핵심 선진국인 그리고 이제 큰 나라들인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만일 2분기를 넘어서 여름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걱정이네요. 근데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책 당국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느끼고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준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08년 리먼 사태 때는 리먼 파산 이후에 상황이 어떤 한 가지가 악화될 때마다 그에 대응되는 정책들을 따라서 대응하는 차원으로 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직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모든 정책들을 다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금리의 긴급 인하, 유동성의 확대, CP 매입, 회사채 매입까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08년에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심리가 악화된 이후에 대책을 내는 것보다는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정책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긍정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각국의 재정 정책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각국 정부는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며칠 전 2.2조 달러의 즉 GDP의 10%가 넘는 지출을 의회에서 승인했고요. 독일은 무려 GDP의 30%가 넘는 이례적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일본, 한국, 다른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각국 정부는 그 어떤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지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현 시점에서 우리 신한은행 고객들에게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금융시장을 보면 여전히 이제 글로벌 증시의 V자 반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를 근거로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글로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요인이 어느 수준까지 악화될지를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요인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유럽에서의 코로나 단기 진정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로 표현되는 글로벌 신용 경색의 진정 여부이고요. 세 번째는 선진국 자금의 신흥국 매도세가 어느 정도 언제쯤 완화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들 요인들이 악화 추세를 멈추고 개선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위험자산 투자를 재개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과 기업들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도 사실 영원한 건 없었죠. 모든 경제 주체들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금융시장도 안정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